27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응급 상황에 대비해 메스와 도구들이 곁에 항상 두듯이 그대들도 당신들 곁에는 항상 이 철학이 있어야 한다. 아우렐리우스가 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토아파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회복 탄력성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철학을 늘 옆에 둬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구를 써놓고 읽고 자기가 아침을 다짐하듯이 계속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철학이란 뭔가라는 질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279페이지에는 두려움을 시각하라. 여기서는 책에서는 불행에 대한 사전 숙고라는 표현이에요. 죽음과 망명과 기타 재앙들을 항상 염두에 둬라. 생각하라라는 거.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를 시뮬레이션 해보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문장에서 에피텍토스의 문장에서 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참 비일비재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망명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싶어서 그 당시 상황이 좀 파악이 됐고요. 네. 당신의 삶에서 벌어질 최악의 상황은 뭐고 어떻게 반응할 거고 내일 다른 사람에게 벌어질 불행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계속 상황을 고민하는 게 불행에 대한 사전 숙고고 시뮬레이션이고 뭐 이런 거죠. 부정적 시각화를 하면 이점이 뭐냐? 역경을 생각해보는 거가 이점이 뭐냐 하면 여기서 6개 정도인데 중립적 요인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미리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고 쾌락을 완화하고 충격을 완화하고 쾌락 적응을 피하고 걱정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행을 좀 준비를 하면 생각을 하면 그 불행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부터 하나 잠깐 보면 중립적 요인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부정적 시각화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었던 사건들을 스토아 학파들은 중립적 요소로 보는데 되게 익숙해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건 불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항상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중립적이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외부적인 요인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항상 보려고 했었고요. 결국은 선호하지 않는 중립적 요소로 분류하려고 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건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 결국은 일어난 일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나쁘다라는 얘기. 281페이지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정적 시각화는. 뭐 이런 거죠. 과도한 낙관주의는 파괴적이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이런 긍정적인 게 항상 좋지 않다. 예방 조치를 못한다. 뭐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었던 스톡데일 패러독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나 낙관적인 것보다는 현실적 낙관주의가 좋다라는 얘기. 결국 사전 시뮬레이션, 사전 분석하는 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시각화하고 하면 문제 해결에 되게 가능성이 커지고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때를 미리 시각하라. 이런 게 사전 시뮬레이션이죠. 그리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죠. 부정적 시각화는. 아우렐리우스의 글이 참 인상 깊죠. 이 황제는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참담하고 배은망덕하고 무례하고 충성스럽지 않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을 오늘도 나는 만날 거다. 황제인데. 야, 대단하죠. 그들 중 근데 이분은 또 반응도 계획했다는 거죠. 그들 중 누구도 나를 해치거나 악한 일에 연루시킬 수 없다. 따라서 나도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발, 손, 눈, 두 줄의 이처럼 함께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막강했던 황제였는데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처단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귀양을 보낼 수도 있던 그 정도의 권력인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런 사람을 나도 오늘 또 만나겠구나 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생활이나 비즈니스 하시면 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황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삶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질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매주 또는 매달 이렇게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라는. 네. 그리고 마음이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는 안정된 때죠. 네. 포르투나가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때 우리는 그녀의 분노에 대비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군인들이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훈련할 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정이 될 때 자신을 갈고 닦고 이런 마음의 부정적 시각화도 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네. 283페이지 나쁜 걸 상상하는 건 우리에게 스스로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나쁜 것만 상상하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대비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 상황만.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적 시각화의 이점은 네,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처음 직면하게 되는 건 뭐든 실제보다 더 두렵게 느낀다. 네, 우리는 희망도 그렇고요. 두려움도 그렇고요. 항상 처음이라면 더 크게 느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더 대단할 것 같고 어떤 또 나쁜 사람을 보면 더 나쁜 사람으로 느껴요. 네. 근데 자주 시각화하면 그게 우리가 네, 그 부정적 시각도 영향이 줄어들죠. 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에 계속 자신을 좀 노출시켜야 한다. 네. 아까도 뭐 책 얘기도 좀 했지만 뭐 책도 우리 민 선생님도 출간하시고 다들 출간하시지만 뭐 희망도 더 크게 느낀다는 게 그런 생각. 책 한 권 내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책 낼 때. 절대 안 그렇죠. 그 인생에서는 뭐 스타가 되는 걸 말하지만 물론 생각의 깊이는 깊어지지만 항상 뭔가 희망이나 두려움이나 더 크게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283페이지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준비된 일에 더 용기 있게 맞서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당황합니다. 조직을 운영할 때도 이런 거 자주 발생하죠. 경력들이 조금 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잘 대티하죠. 뭘 모르시는 분은 뭔 일이 신입들 뭔가 발생하면 막 되게 당황하잖아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우리는 놀랄 만한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실제보다 더 우리가 크게 느낀다라는 거. 그건 왜냐하면 드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주 발생하면 우리가 더 크게 느끼거나 더 우리가 두렵게 느끼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세네카가 말하는 거죠. 그게 역경에 잘 대처하는 자세다. 그리고 두려움을 시각화하면 네, 쾌락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행복하거나 불행한 일이라도 적응하면 일상이 된다. 네, 알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 3일 지나면 네, 똑같아지고 아무리 불행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되죠. 이렇게 일상이 되죠. 불행이 일상이 된다는 것도 좀 새롭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이나 큰 두려움도 큰 슬픔도 시간이 해결한다. 뭐 많이 다들 느끼실 거예요. 뭐 새 집을 샀거나 새 차를 샀거나 새 파트너가 생기면 순간 기쁘고 흥분되지만 조만간 초기 만족 수준으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세네카는 이렇게 했답니다. 쾌락 적응을 막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상상했대요. 참 대단하죠? 엄청난 분들의 죽음을 상상했답니다. 무시무시한 효과를 발휘했다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주에서 빌린 거다. 바나나라는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바나나라는 요구를 언제든지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좀 의견을 달면 우리는 보통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적 상상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상은 기분을 좀 침울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네카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기분이 침울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사람을 죽음을 상상한다는 거는. 그런데도 현재 상태의 행복감을 인식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세네카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엄청난 자기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걸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네,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고 단지 돌려주었다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리가 절단되거나 눈이 멀었거나 라고 잠시 상상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온전한 몸을 갖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아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할 거고 지금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몸 상태를 이렇게 항상 감사하다 보면 작은 결점들을 잃게 된다 라는 얘기. 걱정이 줄어든다. 네, 부정적 상상을 하면 아무래도 걱정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의 문제를 시각화하는 것이 현재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죠. 괜히 우리가 지금 미래에 별 문제 없는데 미래에 어떤 부정적인 걸 상상했을 때 현재 불안이 쑥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효과 아니냐라는데 스토아파는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걱정과 성찰은 다르다. 그럼 걱정과 성찰은 어떻게 다르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불안을 줄여줄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 걱정과 성찰은 이런 거예요. 성찰은 객관적 사실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만 보려고 하는 게 성찰이고 걱정은 그 사실에 감정이 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보통은 쉽지 않죠. 성찰을 하다 보면 사실을 보면 걱정이 싹 감정이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객관적 사실만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것. 네. 우리가 글쓰기에서도 제가 사실만을 강조하죠. 감정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 그거 다 이런 철학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자 애들 말하는 것들하고. 네. 우리는 종종 구체적인 일보다 추상적인 일에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명확하게 시각화하면 경계가 정해진다라는 얘기. 네. 부정적인 걸 시각화하는 것과 그걸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다르죠. 아까 말했던 관조는 떨어져서 쳐다보는 거라는 거죠. 시각화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적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관조하는 건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네.
자신의 지금 모습에 방해받지 않고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피하려는 사람들보다 정신적 탄력성이 높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감정이입하지 않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능력은 뭐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네. 질문이 뭐 이런 질문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큰 사건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큰 사건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런 관조했던 경우, 네, 부정적 시각화했던 걱정 없이 와 이렇게 쭉 지나가네 이런 아마 있을 거니까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보시고요. 네. 87페이지에 걱정은 두려움의 한 형태이고 우리가 피하려고 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우리는 두려움과 거리를 두고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오히려 지루해질 정도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와, 이 되게 웃기죠?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지루해질 정도로 아무런 우리 심리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바뀌지만 이것은 억압전력이 아니라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관심에 저한테 탁 꽂혔죠. 왜냐하면 독일의 후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판단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치기라고. 자신한테 발생했었던 일을 그냥 가로 한번 쳐봐. 감정을 대입시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숭상 스님이라고 미국 가서 포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생각, 감정을 나는 모른다라고 무조건 외치라라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과. 무관심이라는 거. 네, 이게 판단중지고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독일 철학자나 우리나라 숭상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 같은 얘기를 스토아 철학자는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 네.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최악을 한번 경험해보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항상 그렇잖아요. 이걸 실행했을 때 최악으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되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대비하게 된다는 얘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네.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섰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네. 88페이지에, 네. 아우렐리우스 이야기인데, 그대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 네. 매 순간 이런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라. 네. 아우렐리우스 이야기인데,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이 저는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인생 뭐 있냐? 이런 얘기를 내뱉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하면 순간적으로 좀 집착했던 게 싹 달아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인생 뭐 있냐? 뭐 이랬을 때.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한 적이 있는지. 네. 한번 또 질문 때 한번 보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런 부정적 시각화의 최악이 뭔가요? 이거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얻는 것이죠. 첫째, 자만하지 않게 되고요. 죽음을 깊게 생각하면. 가장 두려운 적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사즉생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면 뭐 아무런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거. 네. 셋째,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인식함으로써 명확함을 갖게 해주죠. 근데 죽음에 대한 이런 이점이 있는데 약간 반론도 있죠,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죽음이 항상 이렇게 얻는 게 있는데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 자살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 이런 반론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290페이지에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과정이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간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다 이해하지만 생각하기 싫죠. 네. 세네카는 죽음은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죽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죠, 죽음은. 네. 물론 가끔씩 뭐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뭐 책에 써놓긴 하는데 여하튼 그래도 죽음을 완전히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네.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 내일 일어나는 일이 선물이며 두려움은 감사로 변한다. 네. 이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불교 책을 잠깐 보면서 1일 1생을 인식하라는 어떤 또 그 불교 스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루가 하루의 삶이다라고. 아침에 태어나고 점심에 성장하고 오후에 숙성되고 밤에 죽는다. 분명히 밤에 죽는다라고 인식을 했을 때 아침에 태어날 때 또 태어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매일 죽음을 한 번씩 생각하니까.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죽지를 밤에 아마 1일 1생을 하게 된다라는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스님 책에서 봤던 게 저는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한번 생각이 났고요. 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서 삶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종종 마음속에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 삶에 대해 감사한다. 감사할 수 있죠. 죽음은 떠올리지 않아야 되긴 하지만 죽음을 떠올려야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역설적이죠, 이렇게 삶이. 근데 우주는 역설적으로 굴러가요. 밝음은 어둠에 기대서 생기고요. 낮은 밤에 기대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주는 음과 양의 작용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세상에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그게 항상 반대가 같이 부딪히면서 굴러간다. 네, 91페이지에. 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결단을 하죠. 죽음이 생각보다 더 가깝게 느꼈을 때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죠. 담배 아무리 많이 피는 사람이 안 끊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담배 당신 피면 6개월 뒤에 돌아가셔야 하면 바로 끊죠. 그런 거죠. 그래서 메멘토 모리. 네, 우리가 말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여러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인생 자체는 말기 질환이다. 표현들이 역시 다르죠. 인생은 말기 질환이다. 자기 죽음을 더 잘 인식하면 이루려는 목표를 미루지 않고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갖고 살 수 있다. 결국은 죽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과 양이 있는데 잘 인식하면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 결국 질문 또 생각이 났어요. 자신에게 어떤 사건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아마 바꾼 생활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저도 있고, 네, 한번 해보고 싶고. 아우렐리우스의 얘기, 이 얘기는 제가 한 7, 8년 전 책 처음 읽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은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어떤 다른 분이 썼던 책에서 보고 나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때는 아우렐리우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또 이 문장을 보면서, 진짜 아우렐리우스가 2000년 전에 했던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또 근본적인 질문이. 도대체 제대로 살아본다는 게 뭘까? 제대로 산다는 게. 네. 291페이지에 여기서 간단하게 답을 주죠. 우리는 죽음보다 잘 살아가지 못했거나 미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두려워서 우리 삶을 제한하지 않았는가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 네. 제가 약간 의견을 달면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에 혼신을 다해보는 것 또는 추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것 등이 아마 좀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충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오늘도 우리 스스로 자책할 거며, 네. 그러면서 조금씩 내 속의 진짜 모습을 찾을 거다. 이런 의견을 좀 달았고요. 대부분은 잘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걸 중히 여긴다. 미덕을 가지고 잘 사는 건 우리에게 달렸지만 오래 사는 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운명에 달려있죠. 세네카의 얘기고요. 책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나쁘게 사는 삶은 그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삶은 되게 짧을 거다. 무슨 얘기지? 약간 의문이 한번 들어서 퀘스천을 한번 남겨봤고요. 네. 292페이지에 참 멋있죠, 표현이. 세네카 표현인데 책에 옮겨도 이런 얘기들은 너무 멋진 표현이죠. 어떤 사람의 흰머리와 주름만 보고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오래 살아온 게 아니라 아마도 오래 있었을 뿐이다. 오래 산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폭풍을 맞고 여러 바람에 휘둘려서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는 훌륭한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제자리에 오래 돌았을 뿐이다.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생각이 나죠. 끊임없이 우리는 모험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표현이 예술입니다. 이런 거는 책 쓸 때 옮겨야죠. 옮기면 세네카의 표현이라고 해도 다 감동받을 만한 표현이죠. 네. 자,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관점은 분명히 하면서 긴장하게 되죠. 당연히. 네. 우리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공허한 오락에 낭비하는 걸 줄여주고 임박한 죽음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죠. 당연하죠. 내일 모레 죽는다는 분은 오늘 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도 내일 모레 죽을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좀 그냥 낭창하게 사용하잖아요. 자,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죠.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는지를 한번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자발적 불편, 간헐적 결핍이라는 문장이 293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책의 부제가 처음 등장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인데 이 편집자가 정말 안 나오던 책을 책 표지에 맨 처음에 부제로 넣었거든요. 처음 여기 등장해요. 참 웃기죠. 부제가 너무 힘이 없게 쓰여졌죠. 네. 책 부제의 실패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스토아 철학은 부요함, 즐거움을 추구하죠. 다른 철학하고 다르죠. 네. 우리나라 소승불교하고 틀리죠. 산속에 들어가라 이거 아니죠. 고통을 만끽해라 아니죠. 부요함을 추구해라. 동시에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자유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경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토아 철학이 좋아요. 네. 고난을 해라. 힘들게 살아라가 아니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피하라. 네. 그래서
자발적 불편, 간헐적 결핍을 시도해보라. 그러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여기에 또 294페이지 이런 얘기 나오죠.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과도하면 피해를 주지만 적절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스트레스도 너무 많으면 안 좋지만 스트레스 너무 없는 삶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용에서 말하는 이게 적절한 균형이에요. 적절한 점을 찍는 거, 내 행동에. 네. 악은, 네, 중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은 선에 과도합니다. 선을 과도하게 하면 악이다라는 거죠. 균형을 잃는 게. 나쁜 짓이 따져보면 균형을 잃는 거라고 중용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정직의 남용은 악이라고. 우리는 정직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남용은 악이다. 결국은 중용하고 같은 얘기를 하죠. 적절한 지점이 아닌 균형을 잃어버리면. 네. 네. 상대가, 네, 질문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상대가 자신에게 과하게 친절하거나 과하게 선을 베풀어 우리가 좀 불쾌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295페이지에 네, 과도한 사치와 안락함으로 약해진 많은 사람들의 건강은 추방으로 강해진다. 그 당시에 참 추방이 많았나 봐요. 그 결과 단순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다. 결국은 우리나라 그 다산두 18년 동안 추방당해서 500권의 책을 썼잖아요. 예, 그분이 아마 공직을 계셨으면 500권 책을 못 썼겠죠. 그렇게 추방을 당했고 삶이 단순해졌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한테 멋진 결과물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뭐 그런 얘기죠, 결국은. 사치와 안락함은 우리를 약하게 하게 하고 이렇게 추방이나 이렇게 단순한 생활을 하게 되면 강해진다, 이런 얘기. 네. 자, 뭐 학습의 영역과 성장의 영역은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즉 불편함에 직면해야 한다. 학습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배울 때는 항상 고통스럽고 불편하죠. 파라겔수스의 얘기를 약도 용량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약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욕이 되죠. 과도한 안락함은 나쁘지만 과도한 불편함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약간 인사이트죠. 우리는 항상 과도한 안락함만 이야기하지만 과도한 불편함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불편함의 빈도수를 점차 높이는 게 적절하다라는 얘기. 네. 질문이 스스로 불편함에 직면하고 있는 것, 자신을 불편함에 집어넣고 있는 것, 억지로 일부러라도 네, 한번 알고 싶었고요. 자발적 고통이 많을수록 비자발적 고통도 줄어든다. 이 문장 보고 완전 미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자발적 고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스토아학파는 하는 거죠. 편안한 시기에 노력하는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고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만족감을 얻는다. 네. 몇 년 전, 몇 달 전에 불가능했던 일을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일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이 아마 우리 다들 선생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고대 로마에서 행운은 가변적이다. 네. 옛날은 더 가변적이죠.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박탈하고 섬으로 추방했던 게 비일비재하죠. 스토아파는 추방이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주 며칠 동안 가난한 사람처럼 살 걸 권했죠. 그토록 두려웠던 게 그렇게 끔찍하지 않다는 사실을 근데 깨달으면 자신이 가진 걸 잃는 거에 대한 염려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반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추방이 아니고 진짜 가난이 아닌데 이렇게 연습이라 생각을 하면 연습이라 생각을 하고 행한 실패해서 고통을 얻는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고통에서 얻는 그 이로움이. 근데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5일짜리 해병대 캠프가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또 왔을 때는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실제 해병대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다라는.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얘기죠.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죠. 연습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안 된다. 실질 그 상황에 접해야 한다. 리얼로. 그게 자신한테 도움이 된다. 네.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되고요. 간헐적 추위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찬물로 샤워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자신한테 북돋운다라는 어떤 자기개발서에서 본 적도 있어요. 네, 추위는 스토아 철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스트레스 요인인데 왜 그런가 했더만 고대 시대에서 추위는 그 죽음이었어요. 추움은. 네, 지금처럼 난방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은요 신이었어요. 밤에 추위를 느끼고 아침에 죽지 않고 딱 일어나면 태양이 딱 떴을 때 이렇게 했대요. 아 살았구나. 오늘 하루는 따뜻함을 내가 이제 또 견뎌낼 수 있구나. 겨울엔 항상 그랬답니다. 그래서 태양이 신이었죠. 모든 뭐 고대 철학책 보면 태양은 신이죠 항상. 네. 자발적 불편함. 네. 자발적 불편함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더 이상 놀라지 않게 해주죠. 불편함을 항상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겪어라 라는 얘기.
우리에게 남은 걸 빼앗음으로써 우리가 그걸 벗어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자발적으로 편합니다. 이런 질문이 또 생각이 났어요. 질문이 좀 많네요. 그냥 어렸을 적, 또 젊었을 적에 놀랐는데 지금은 전혀 놀라지 않는 일들. 아까 뭐 신입하고 경력하고 비슷한 또 그런 류네요. 몰랐을 때는 되게 뭐 당황했는데 지금은 놀라지 않는 일들. 네. 결핍은 즐거움을 더 크게 준다. 네, 뭐 같은 얘기고.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가진 걸 잃고 나서야 우리가 가진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소중한 거 모르죠. 잃었을 때 알게 되죠. 가진 것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잃어본 것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도움이 된다. 네, 맞죠. 그래서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 것이 뭔가. 네, 이런 질문.